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검사 결과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구겨진 검사 결과지를 손에 꽉 쥐었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하도 만져서 보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요즘 계속 몸에 기운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마음이 좀 놓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병원 2층 산부인과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제 인생 최악의 장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박진우가 허리를 숙인 채 아이보리색 인부복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볍게 배를 감싸 안고 얼굴에는 예쁜 보조개를 띄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얼마 전 진우가 그저 도와주는 평범한 친구일 뿐이라며 얼버무렸던 최유라였습니다.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큰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사 결과지들이 와르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돌아본 진우는 저를 보자 얼굴에 감돌던 다정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제가 불륜 현장을 덮친 사람인 양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냉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라도 고개를 돌려 저를 훑어보더니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란 듯이 진우의 몸에 더 기댔습니다. 배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그더이 양양한 모습은 내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얼굴에 새겨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서수연 씨,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죄책감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짜증 섞인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어서 바쁘니까 여기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중요한 회의? 저는 바닥에 흩어진 검사 결과지를 쭈그려 앉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손가락이 계속 떨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야 겨우 종이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회의라는 게 다른 여자랑 같이 산부인과 검진받는 거였어? 박진우 씨,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나는 매일 집에서 당신 빨래하고 밥 해줬어. 당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땐 내가 모아둔 돈 전부를 당신에게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때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수연 언니, 진우 오빠한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빠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오빠 아이를 가졌으니 우리 모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언니는 진우 오빠랑 3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박씨 집안의 대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책임? 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내며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내 3년간의 헌신은 당신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단지 내가 임신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당당하게 산부인과에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진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더니 아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서수연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유라가 내 아이를 가졌어.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박씨 집안의 핏줄이야. 당신은 나랑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 우리 박씨 집안대가 끊길 수는 없어. 서로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오늘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꼬박 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제 집안 사정을 숨기고 부모님께는 장래가 유망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매일 몇만 원짜리 동대문 시장 옷을 입고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드는 법을 배우느라 손에 여러 번 화상을 입으면서도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영자 여사님이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며 구박하고 제 옷을 바닥에 내던지고 식사 때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만 차려도 저는 다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지 제가 임신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좋아, 이혼해. 저는 눈가에 눈물을 닦아내고 이를 악물며 그 두 글자를 뱉어냈습니다. 박진우 씨,
오늘 당신과 이혼하겠어. 하지만 기억해. 당신은 머지않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제가 동의하자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유라에게 돌아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서류 처리하고 올게. 금방 돌아와서 같이 있어 줄게. 유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우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진우 오빠, 빨리 다녀오세요. 저 혼자 있으면 좀 무서워요. 저는 진우의 뒤를 따라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5년 된 낡은 소나타에 앉아 창밖의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풍경이 이제는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남구청에 도착하자 그는 아주 익숙하게 번호표를 뽑고 이혼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망설임 하나 없이 거침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직원이 저희 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두 분, 무슨 일이든 잘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조언했지만 진우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이미 감정이 없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저 바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개의 붉은색 이혼 증명서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서류는 구청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머금고 있어 제 손바닥에 닿자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자마자 진우는 차에 시동을 걸고 휙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잘 가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아마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유라에게 서둘러 돌아가는 것이겠죠. 저는 구청 앞 계단에 서서 그의 차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후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3년 동안 엄마라고 저장해놓고도 진우 앞에서는 한 번도 감히 걸어보지 못했던 번호. 오늘 드디어 당당하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의 부드러우면서도 조금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수연이니? 내 사랑하는 딸, 드디어 엄마한테 전화했구나.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박진우랑 이혼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최유라랑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빨리 투자금 회수하라고 전해주세요. 박신의 회사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요. 오늘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전화기 저편의 엄마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움에서 다급함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수연아, 너 어디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엄마가 지금 바로 사람 보낼게. 투자금 회수랑 회사 망하게 하는 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바로 내 아빠한테 시킬 테니까. 감히 누가 내 딸을 건드려? 우리 수연그룹의 딸이 그렇게 함부로 당할 사람이 아니야. 저는 엄마에게 구청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뒤 옆에 있는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이혼 서류는 너무 꽉 쥔 나머지 표지에 금박 글씨가 거의 다 지워질 지경이었습니다. 방금 전 진우의 미련 없는 모습과 유라의 더이양양한 얼굴을 떠올리니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남자, 그런 결혼 생활은 빨리 끝내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 멀리서 규칙적이고 우렁찬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긴 행렬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무려 5대나 줄지어 있었습니다. 차체는 햇빛 아래서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며 마치 검은 용처럼 천천히 구청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차행렬을 찍으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누구야? 엄청난 거물이네. 저런 차행렬은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들겠다. 선두에 있던 롤스로이스가 멈추고 검은색 정장에 흰 장갑을 낀 운전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뒷좌석 문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와인색 실크 정장을 입고 세련된 하이힐을 신은 엄마가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관리를 아주 잘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앞에 다가온 엄마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 아가. 엄마의 목소리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고 손으로는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 3년 동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억울한 일 당해도 집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진작에 박진우 그 자식이 너한테 이렇게 대하는 줄 알았으면 내 아빠 시켜서 그 회사 박살 내버렸을 텐데. 저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익숙한 치자꽃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억울함,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을 속이면 안 됐어요. 박진호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눈에는 돈이랑 아들밖에 없는 줄도 모르고 내 탓이 아니야, 우리 딸. 내 탓 아니야. 엄마는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너 혼자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했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빠 엄마가 있으니 이제 아무도 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김영자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역시나 그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무늬 보온병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유라에게 보양식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에 마침 구청 앞을 지나가던 모양이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롤스로이스 행렬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과 제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놀라움에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가와 먼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 차들을 쳐다보며 의심과 조롱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수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우랑 이혼했다고 분이 안 풀려서 이런 차들을 빌려서 쇼하는 거니? 이거 빌리는데 돈 꽤나 들었겠네. 내가 한마디 하는데 헛수고하지 마. 진우한테는 이제 임신한 유라가 있어. 네가 아무리 많은 차를 빌려와도 걔가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저를 놓아주고 몸을 돌려 김영자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성격이 좋고 사람들에게 온화한 엄마였지만 누군가 저를 건드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있던 운전기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김영자 여사님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수영그룹의 윤혜진 대표님이십니다. 당신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수영그룹, 윤 대표님. 김영자 여사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8도나 높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수영그룹이 우리 시의 대형 백화점 몇 개나 열고 고급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 지은 그 수영그룹 말이야? 당신이 윤혜진 대표라고? 경제 잡지에 여러 번 나왔던 그 윤 대표? 엄마는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집에 가자. 박 여사님이 네가 오늘 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 사왔어. 지금쯤이면 달콤한 돼지갈비찜 다 만들어 놓고 너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때 진우의 차도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게 두고 간 물건이 생각나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구청 앞에 도착하자마자 롤스로이스 행렬과 엄마 곁에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둘러 차를 세우고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가 김영자 여사님에게 상황을 묻기도 전에 김영자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봐. 서수연 좀 봐. 얘가 수연그룹의 외동딸이었어. 윤혜진 대표 딸이라고. 우리 다 속은 거야. 걔는 무슨 작은 슈퍼마켓 하는 가난한 집애가 아니었어. 그 말을 듣자 진우의 얼굴은 종이보다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와 엄마, 그리고 위풍당당한 롤스로이스 행렬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수연그룹 외동딸이라고? 예전에 나한테는 대기시장 옆에서 작은 슈퍼마켓 한다고 했잖아. 왜 한 번도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그의 충격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을 보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내가 우리 집이 작은 슈퍼마켓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왜 우리 집 형편이 안 좋다고 싫어하지 않았지? 당신 어머니는 매일 식탁에서 옆집이 대리님 댁며느리는 친정이 회사 사장이라 남편 사업을 도와준다느니 최유라 아버지는 교육청 부교육감이라 당신한테 프로젝트를 따다 줄 수 있다는 이 잔소리를 해댔잖아. 그때 당신은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이제 와서 내가 수영그룹 외동딸인 걸 아니까 어쩌고 싶어? 나랑 재결합해서 우리 집 배경이라도 이용해 볼 생각이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진우는 급히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엄마 곁에 있던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키가 큰 경호원은 한 손으로 진우의 팔을 붙잡았고 진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급해져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연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과 이혼하는 게 아니었어. 최유라랑 엮이는 게 아니었다고. 제발 날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합치자.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뭐든지 당신 말만 들을게. 다시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나쁜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할게. 김영자 여사님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경멸은 온데간데 없고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잡고 친한 척하려 했지만 역시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예전에 너한테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한 거, 내 옷을 바닥에 던진 거, 밥할 때 내 몫을 남겨두지 않은 거 다 잘못했다. 네가 아량이 넓으니 어미를 용서해다오. 진우랑 다시 합쳐. 앞으로 집안일은 전부 내 뜻대로 해. 어미가 차 시중이라도 들 테니. 저는 그들 모자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저 역겹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롤스로이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 문 앞에서야 차갑게 진우와 김영자 여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너무 늦었어. 내 딸이 3년 동안 받은 상처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 박신의 회사. 오늘부터 완전히 망할 준비나 하시지.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저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아 엄마는 차 안 냉장고에서 시원한 고급 과일, 주스를 꺼내 뚜껑을 열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연아, 이거 마시고 속 좀 풀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야. 엄마가 항상 기사님 편에 준비해두라고 했어. 저는 과일 주스를 조금씩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속에 화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진우와 김영자 여사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마치 버려진 조각상 같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빚진 것은 제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조금씩 전부 다 받아낼 것입니다. 싼 롤스로이스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점차 교외의 푸른 나무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급 과일 주스를 조금씩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 풍경. 예전에 진우와 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나중에 우리도 이런 동네에 살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때 웃으며 회사가 돈 벌면 꼭 사줄게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어릴 적 제가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제 손을 감싸주던 그때처럼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약 40분 정도를 달리자 차는 녹음이 우거진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철제로 만든 대문에는
정교한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경비원은 차행렬을 보자마자 몸을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한 뒤 빠르게 전동 대문을 열었습니다. 차는 계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흰 장미로 가득한 넓은 정원을 지났습니다. 둥근 모양의 작은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익숙한 풍경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제 집, 제가 3년 동안 떠나 있던 집이었습니다. 정원의 그네 의자까지도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본관 건물 앞에 멈추자 김 집사님이 이미 여러 명의 가사 도우미들과 함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우리 집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지만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약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지난 3년 동안 아가씨가 집에 안 계셔서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매일 아가씨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는 서재에서 아가씨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시며 한참을 계시곤 했습니다. 때로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시기도 했고요. 저는 김 집사님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가가서 가볍게 안아드렸습니다. 김 집사님, 걱정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 이제 돌아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코끝이 더욱 찡해졌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며 거실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복을 입은 채 아빠와 엄마의 팔짱을 끼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던 아이보리색이었고 탁자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와 체리가 막 씻은 듯 물방울이 맺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제 피아노 덮개까지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가장 아끼던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2층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남색 홈웨어를 입고 계셨는데 3년 전보다 조금 마르셨고 빈저에도 흰머리가 몇 가닥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굳건해서 보기만 해도 든든했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 다가와 별다른 말 없이 손을 들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제가 정말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한마디 불렀고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약간의 쉰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박 여사님이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재료 사왔어.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딸기 푸딩도 만들었단다. 오늘 네가 온다고 특별히 딸기잼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하더구나. 우리 먼저 밥 먹자. 식사 시간이 되자 오빠 서정민도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건축 설계사로 평소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오늘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중요한 회의를 몇 개나 취소하고 차를 몰아 달려왔습니다. 그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를 옆으로 끌어당겨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녀석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안색도 안 좋고 박진우 그 자식이 괴롭혔어? 오빠한테 말해. 그 자식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오빠가 지금 바로 몇 놈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줄 테니까. 우리 수영그룹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지. 오빠, 흥분하지 마. 저는 급히 그의 팔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잖아. 다 지난 일이야.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괜히 우리 반만만 떨어지잖아. 지난 일? 오빠는 코웃음을 치며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돼지갈비찜 큰 덩어리를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갈비에는 진한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지. 네가 그놈이랑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몰래 도망갔잖아. 부모님은 네가 고생할까봐 몰래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해줄게. 너는 아마 모를 거야. 박진우 회사 작년에 그 큰 프로젝트 있잖아. 그걸로 돈 꽤 벌었다고 너한테는 운이 좋았다고 했지? 사실 그거 우리 집 자회사인 성진건설에서 넘겨준 거야. 그때 성진건설 담당자가 아빠한테 보고했는데 박진우가 제출한 기획안은 허점투성이의 기본적인 예산 계산도 틀려서 도저히 협력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어. 아빠가 내 체면을 봐서 특별히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기획안 수정하는 걸 도와줘서 겨우 통과시켜준 거야. 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그거 진짜야? 나는 내가 줬던 그 재개발 보상금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나아져서 그 프로젝트를 딴 줄 알았는데 무슨 재개발 보상금? 엄마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무슨 재개발 보상금이 있어? 우리한테는 시댁이 평범한 가정이고 친정은 작은 슈퍼마켓 한다고 했잖아. 무슨 재개발 보상금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진우 씨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라고 매일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모아둔 돈을 줬어요. 부모님이 매달 주셨던 용돈인데 제가 별로 안 쓰고 모았더니 1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사정을 알까봐 저희 친정 슈퍼마켓이 재개발되면서 부모님이 주신 보상금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엄마는 안타까워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용돈은 너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준 건데 그걸 아껴서 그놈한테 줬구나. 그는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그놈한테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아빠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박진우가 너를 괴롭혔든 그 엄마가 너를 못살게 굴었든 다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있으니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지로 눈물을 닦은 뒤 지난 3년 동안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제가 신분을 숨기고 진우에게 집이 슈퍼마켓을 한다고 말했던 것부터 결혼 후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님이 매일 식탁에서 누구네 며느리는 친정이 부자라느니 최유라 아버지는 교육청 부교육감이라느니 하면서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은근히 무시했던 일, 그리고 진우가 점점 귀가가 늦어지고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을 때 물어보면 고객과 식사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던 일, 지난달 제가 39도 고열로 알아누워 해열제를 사다 달라고 전화했더니 중요한 고객과 함께 있어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친구가 그가 유라와 함께 백화점에서 아기 침대를 사는 것을 봤다고 몰래 메시지를 보내줬던 일, 마지막으로 그날 병원에서 그들이 산부인과 검진받는 것을 마주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으며 김영자 여사님이 구청 앞에서 저를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오빠는 주먹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끊으려 했지만 아빠가 막으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우리 수연이 고생 많았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마지막에는 손에 든 찻잔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오빠는 쾅 하고 책상을 쳤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너무하잖아. 박진우 그 배은망덕한 놈이랑 김영자, 그 늙은 여편네가 감히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녀석, 걱정 마. 오빠가 당장 가서 그놈들 손 좀 봐줄 테니까 네가 줬던 돈 전부 다 받아내고 사과하게 만들겠어. 정민아, 진정해.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주먹을 쓸 때가 아니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수연아, 네 핸드폰에 그들이 너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니? 예를 들면 김영자 여사님이 너를 욕하는 녹음 파일이라든지 박진우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라든지 아니면 최유라가 너한테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유용한 증거가 될 거야.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숨겨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제가 몰래 만들어둔 폴더였습니다. 거기에는 김영자 여사님이 저를 애도 못 낳는 암탉, 돈만 쓰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욕하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고, 진우가 몰래 유라에게 돈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동계좌를 확인했을 때 발견했는데 그는 매달 몇백만 원씩 그녀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제게 너는 그저 가난한 슈퍼마켓 사장 딸일 뿐이야. 진우 오빠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빨리 자리를 비켜라는 도발적인 문자도 보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제 핸드폰을 받아 그 안의 증거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증거들은 아주 충분하구나. 내가 이미 김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우리 시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야. 이런 소송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 그에게 네 후속 처리를 맡기면 박진우가 네게서 빼앗아간 돈을 모두 토해내게 하고 그와 김영자 여사님이 네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만들어줄 거야. 마침 김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아빠, 엄마, 오빠에게 인사를 한 뒤 아빠가 건네준 핸드폰을 받아 옆 소파에 앉아 그 안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약 10분 정도 본 뒤 그는 고개를 들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수연 씨, 이 증거들은 아주 충분하며 소송 청구를 뒷받침하기에 완벽합니다. 박진우 씨는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고 김영자 여사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최유라 씨는 박진우 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동거하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우 씨가 빼돌린 아파트와 그의 명의로 된 예금을 동결시켜 더 이상 돈을 빼돌리거나 낭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그 후에 그를 상대로 재산 반환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최유라 씨에게는 중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을 보고 또 아빠와 엄마, 오빠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 그 외롭고 무력했던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제 뒤에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 내 오빠,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교훈을 얻게 만들 거야. 너는 이제 막 돌아왔으니 너무 피곤해하지 말고 밥 먹고 푹 쉬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 김 변호사님은 증거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재산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고 엄마는 제 기분이 안 좋을까봐 저를 데리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일담한 로맨스 소설이 놓여 있었고 책갈피는 86페이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몰입해서 읽던 부분이었습니다. 책 옆에는 제가 자주 쓰던 만년필도
뚜껑이 잘 닫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장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모범생상부터 대학교 때 받은 우수 졸업생상, 심지어 유치원 때 받은 착한 어린이 상장까지도 먼지 하나 없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이번 시즌 신상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무늬 원피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심지어 속옷과 양말까지 제 사이즈에 맞춰 사두셨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태그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던 제가 안고 자던 토끼 인형도 예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의 귀에는 제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핑크색 리본이 묶여 있었고 인형의 털까지도 부드럽게 빗겨져 있었습니다. 네가 떠난 후에 말이야. 내가 매달 가사 도우미를 시켜서 방 청소를 한 번씩 했어. 창문도 열어서 환기시키고 침대 시트랑 이불 커버도 매달 한 번씩 갈았지. 습기 차서 곰팡이 쓸까봐 엄마는 제 침대가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옷도 그래. 매 시즌마다 네 사이즈에 맞춰서 최신 디자인으로 보내달라고 했어. 네가 갑자기 돌아왔을 때 입을 옷이 없을까 봐서. 예전에는 이 방이 너무 크다고 밤에 자면 썰렁해서 작은 야간등을 켜도 무섭다고 했었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도 썰렁할 것 같니? 아니요, 썰렁하지 않아요. 엄마가 계신데 어떻게 썰렁하겠어요.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익숙한 치자꽃,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박씨 집안에서 받았던 서름, 김영자 여사님께 욕을 먹고 진우에게 냉대를 받았던 그날들이 이 순간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아침에는 엄마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아빠와 식사하며 회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아빠를 도와 문화창작 사업부의 서류를 검토하며 집안의 사업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귀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빠와 오빠가 매일 계약서를 처리하고 협력사와 소통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저는 거실에서 경제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 여사님이 방금 타주신 국화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막 수영그룹의 분기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정 언니는 예전에 저희 집 가사도우미였는데 사람이 아주 성실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부모님은 제가 혹시나 서러움을 당할까봐 대놓고 사람을 붙이지는 못하고 민정 언니에게 진훈의 집 근처 마트에서 일하는 척하며 저를 몰래 지켜보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 덕분에 저는 몇 번이나 집에서 보낸 물건을 우연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민정 언니의 목소리는 조금 다급했고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시내 백화점에서 박진우 씨랑 최유라 씨를 봤어요. 둘이 명품 매장 앞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엄청 시끄럽게 싸워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이랑 동영상도 찍고 있어요. 저도 옆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동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민정 언니, 왜 싸우는 거예요? 똑똑히 들었어요? 돈 문제 때문이에요? 똑똑히 들었죠. 아주 똑똑히요. 민정 언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유라 씨가 갈색 가방 하나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가방 꽤 비싸 보이더라고요. 가격표에 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박진우 씨를 붙잡고 꼭 사달라고 조르면서 당신이 예전에 내가 임신하면 좋은 가방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나 폼나게 해준다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당신 마음 변했어? 라고 따지더라고요. 박진우 씨는 그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하면서 지금 회사 자금이 빠듯해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 가방은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최유라 씨가 순순히 물러났어요. 저는 재차 물으며
무심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물러날 리가요. 민정 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유라 씨가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 매장 문 앞에 서서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목소리가 엄청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가 말하길 당신 예전에는 돈 많았잖아. 지난달에 당신 어머니한테 600만 원짜리 금팔찌 사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나한테 가방 하나 사주는 건 아까워? 내가 당신 아이를 가져서 이제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똑히 들어, 박진우. 오늘 이 가방 안 사주면 나 당신 따라 안 가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인과응보였습니다. 예전에 진우와 유라는 제가 가난한 집딸이라며 만만하게 보고 매일 제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며 거들먹거렸는데 이제 우리 집의 지원이 끊기자 가방 하나 살 돈도 없어져서 이런 사소한 일로 대중 앞에서 싸우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민정 언니 계속 좀 지켜봐 주세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계속 싸우는지 아니면 다른 곳, 예를 들면 병원이나 집으로 갔는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민정 언니에게 지시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저 잘 알아요. 민정 언니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오빠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거실로 들어와 서류철을 제 앞 탁자 위에 놓으며 표지를 툭툭 쳤습니다. 이 녀석, 내가 너한테 뭘 가져왔는지 봐. 분명 속이 시원해질 거야. 드라마보다 더 재밌을걸.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류철을 들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온통 진우 회사 자료뿐이었습니다. 재무제표, 직원 명단,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 옆 소파에 앉아 사진 한 장을 집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박진우 회사 지금 모습이야. 문 앞에 직원들이 잔뜩 맞고 서 있어. 다들 월급 달라고 온 거야. 하얀 피켓에는 내 피땀 흘린 돈 돌려줘. 박진우 나와라라고 쓰여 있어. 내가 밑에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이 직원들 다 3개월이나 월급을 못 받았대. 집에 돈 쓸 데가 있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매일 회사 문 앞에 막고 서 있는 거야. 박진우는 사무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경비원이 뒷문으로 빼내줬대. 저는 사진 속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며 진우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가 준 재개발 보상금으로 유라에게 명품을 사줄 때는 직원들이 월급을 기다리며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오빠는 또 창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이건 그들 회사 창고 사진이야. 아니, 텅 비었어. 선반에는 빈 상자 몇 개만 남아있고 예전에 우리 집 자회사랑 협력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니까 원자재 공급이 끊겼어. 발주처에서는 매일 물건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기한 내에 납품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고소해서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한대. 최소 5억 원은 될 거야. 저는 재무제표를 넘겨보았습니다. 온통 빨간색 마이너스 숫자뿐이었습니다. 1분기에만 거의 1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오빠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도 있어. 내가 사람 시켜서 최유라 아버지 신상을 알아봤는데 무슨 교육청 부교육감은 무슨 그냥 교육청 자료실의 평범한 직원이더라고. 매일 수십 년 전 낡은 서류나 정리하는 과장도 아니고 부교육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전에 박진우가 다 허풍 떤 거야. 최유라한테 내 아버지가 부교육감이니까 정부 프로젝트 따는데 도움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최유라를 꿰어서 자기랑 사귀게 하려고 한 거지. 최유라가 자신한테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쉽게 휘두르려고 나중에 사실을 알아도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진우가 그런 거짓말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유라 자신은 몰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직책인지 어릴 때부터 그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마 사랑에 눈이 멀었겠지. 게다가 박진우가 매일 프로젝트 따서
돈 벌면 인맥 동원해서 내 아버지 승진시켜줄게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믿었겠지. 오빠는 탁자 위에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 박진우 회사가 망해가니까 최유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가방 하나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웠겠어? 예전에는 그깟 돈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박진우가 돈이 없어지니까 자기 컵산도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진 거지. 저는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정 언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다급했고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큰일. 민정 언니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최유라 씨가 방금 박진우 씨랑 싸우고 나서 화가 나서 앞으로 막 걸어가다가 몇 걸음 못 가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으로는 배가 아프다고 소리치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박진우 씨가 깜짝 놀라서 급히 택시를 잡아 시내 중심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도 택시 타고 따라왔어요. 지금 최유라 씨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갔고 의사가 조산 기미가 보인다고 자궁문이 빨리 열리고 있다고 했어요. 박진우 씨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유라가 예전에 저를 괴롭히고 진우와 함께 저를 상처 줬지만 그녀가 조산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이런 일을 겪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민정 언니, 그들이 간 곳이 시내 중심병원 어느 병동이에요? 산부인과는 몇 층에 있어요? 의사가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던가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다급해졌습니다. 우리 시 산부인과 옆에 있는 시내 중심병원 본원이요. 산부인과는 3층에 있어요. 제가 따라왔을 때 의사가 이미 최유라 씨를 진찰하고 자궁문이 이미 3cm 열려서 빨리 분만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약간 산소 부족 상태라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관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언니가 자세히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지금 3층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얼굴이 최유라 씨보다 더 하얘요. 입으로는 계속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라고 중얼거리는데 아마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엄마가 제 통화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막 씻은 사과 하나를 들고 닦아서 제게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해? 박진우랑 관련된 일이야? 저는 민정 언니의 말을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소파가에 와서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최유라 씨는 막 아이를 낳았으니 몸이 허약할 테고 아이는 또 조산했잖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너무 안타깝잖아. 박진우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고 김영자 여사님은 또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니 만약 그들이 모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고생할 거야. 오빠는 그 말을 듣고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그 여자를 보러 가요? 예전에 수연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박진우랑 같이 수연이 돈이랑 감정을 속였잖아요. 지금 일이 터진 건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만약 가면 그 여자가 우리가 마음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한테 들러붙으면 어떡해요? 정민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는 오빠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유라 씨는 잘못했지만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 우리가 가보는 건 박진우나 최유라 씨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상태를 보려는 거야.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있으면 박진우도 감시할 수 있잖아. 그가 책임 회피하고 도망갈 생각 못하게. 그가 져야 할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해야지. 저는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우와 김영자 여사님을 증오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같이 갈게요. 오빠는 집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연락할게요. 만약 박진우가 딴짓하면 그때 다시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오빠는 마지못해 하면서도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조심해. 경호원 2명 데리고 가. 박진우나 김영자 여사님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병원에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바로 달려갈게. 저와 엄마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김 집사님에게 경호원 2명을 붙여달라고 부탁한 뒤 차를 타고 시내 중심병원으로 갔습니다. 산부인과 3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진우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정장에는 먼지가 좀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거들먹거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저와 엄마를 보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다가와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 씨,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저를 도우러 오신 건가요? 엄마는 그의 아첨을 무시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유라 씨는 어때?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 의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던가? 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간 지 거의 1시간 됐어요. 의사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까 간호사가 나와서 산모는 괜찮은데 아이가 좀 작아서 조산할 것 같다고 했어요. 자세한 건 의사가 나와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복도를 향해 외쳤습니다. 최유라 씨 보호자분 누구세요? 진우는 서둘러 달려가 거의 의사에게 달려들다시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요, 제가 남편이에요. 아내는 어때요? 아이는요? 괜찮죠? 의사는 한숨을 쉬고 안경을 축혀 올리며 말했습니다. 산모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 과정이 좀 힘들어서 지금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조산아로 출생 체중이 6kg밖에 안 되고 경미한 산소 부족 증세가 있어서 신생아실 인큐베이터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관찰하면서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입원 수속하시고 신생아실에 가서 보증금 내세요. 인큐베이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막 말을 하려는데 복도 끝에서 김영자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유라는 어때? 손자를 낳았어. 손녀를 낳았어? 내가 특별히 닭고기 수프 끓여왔는데 몸보신 좀 시켜야지. 김영자 여사님은 작은 꽃무늬 보온병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저와 엄마를 보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먼저 진우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상태를 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조산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딸이라고? 김영자 여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8도나 높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딸이야? 내가 너한테 유라한테 아들 낳는데 좋은 음식 많이 먹이고 절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또 딸년이야? 이 딸년이 무슨 쓸모가 있어? 우리 박씨 집안대를 이을 수도 없는데. 괜히 키웠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김영자 여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진우 씨 아이고 어머님 친손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요? 김영자 여사님은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고 막 반박하려는데 엄마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김영자 씨, 만약 당신이 아이에 대해 또 그렇게 말하면 지금 바로 김 변호사를 불러서 당신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겠어요. 그리고 박진우 씨,
의사가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하루 200만 원 넘는 비용, 지금 바로 가서 보증금 내세요. 책임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이 돈을 안 내면 우리 수영그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 내게 만들 거예요. 진우와 김영자 여사님은 엄마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험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보증금 낼게요. 지금 바로요. 저와 엄마는 복도에서 잠시 더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유라를 침대에 싣고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주 허약해 보였습니다. 저와 엄마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를 보고 눈빛에 놀라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저를 비웃으러 온 건가요? 우리는 비웃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가져온 영양품을 침대 머리맡 탁자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박 여사님이 만든 계란찜과 기력을 보충하는 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당신과 아이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어요. 의사가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하던데 보고 싶으면 몸 좀 나아지면 제가 간호사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유라의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미안해요. 제가 만약 진우 씨랑 싸우지 않았으면 아이가 조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우 씨는 사기꾼이에요. 그가 제 아버지가 부교육감이라서 프로젝트를 따는데 도움될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거짓말했어요. 결과는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고 아이 인큐베이터 비용 낼 돈도 거의 없어요. 엄마는 침대가에 앉아 유라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지금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몸조리 잘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만약 진우 씨가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 그가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급하게 도와줄게요. 당신들 모자가 고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유라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더 심하게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우 씨를 빼앗으면 안 됐어요. 그 사람과 함께 당신을 괴롭히면 안 됐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녀도 진우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진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녀는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해요. 아이는 당신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어려움 있으면 민정 언니한테 말해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요. 유라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한 뒤 저와 엄마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엄마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아주 잘했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든 너는 선함을 잃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 수영그룹 딸이 가져야 할 모습이야.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함이 나약함이 아니라 상처를 겪은 후에도 자신의 본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김영자 여사님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져야 할 대가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유라와 아이의 상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정 언니에게 매일 두어 마디씩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듣자 하니 김영자 여사님은 마지못해 하면서도 진우의 재촉에 매일 병원에 가서 밥은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태도는 냉담했고 유라도 감히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댈 곳이 없으니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비즈니스 파티를 열 거야. 첫째는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오랜 친구들에게 너를 소개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최근에 뜬 소문들을 해명하고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야. 그때 너도 우리와 함께 참석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누구를 버렸는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저는 잠시 멈칫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비즈니스 파티요?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저 3년 동안 집안의 사교계와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가서 말실수나 행동을 잘못해서 집에 망신을 시킬까봐 걱정돼요. 왜 안 괜찮아? 엄마는 웃으며 제게 갈비 한 조각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너는 수연그룹의 외동딸인데 당연히 우리 곁에 서야지. 그리고 네가 요즘 아빠 따라서 사업 배우면서 많이 알게 됐잖아. 문제 없어. 엄마가 이미 너를 위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예약해놨어. 파티에서 네가 가장 예쁘게 빛나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게 해줄 거야. 오빠도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진우도 분명히 올 거야. 그놈은 항상 우리 같은 상류층에 끼고 싶어 했거든. 예전에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파티 초대장을 구하려고 애썼어. 이번에는 아마 뻔뻔하게 찾아올지도 몰라. 그때 그놈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자기가 얼마나 눈이 삐었었는지. 우리 수연그룹 외동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사기꾼 최유라랑 엮였으니 말이야. 저는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는 계속 피하기만 해서 진우가 저를 만만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진짜 신분을 보여주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그때 가서 꼭 잘해서 집에 망신시키지 않을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엄마는 특별히 스타일리스트를 집에 머물게 하며 매일 저에게 드레스를 입혀보고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아주 부드러운 언니였는데 저에게 여러 벌의 드레스를 골라주었고 마지막에 우리는 샴페인색 머메이드 드레스를 만장일치로 선택했습니다. 원단은 수입 실크라 부드럽고 매끄러웠고 조명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냈습니다. 넥라인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을 더해주었고 제 몸매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수연 씨는 피부가 하얘서 이 색깔이 아주 잘 어울려요. 스타일리스트는 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이 진주 귀걸이랑 낮은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을 더하면 등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당신에게 쏠릴 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보며 만족스럽게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원래 예쁜데 이렇게 꾸미니까 웬만한 여배우보다 더 예쁘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 진우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몇만 원짜리 동대문 시장 옷을 입고 머리는 대충 포니테일로 묶고 다녔지 이렇게 정성껏 꾸며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하니 저도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파티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롤스로이스 차 행렬을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에는 기자들과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아빠는 제 팔짱을 끼고 천천히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마음속에 긴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오빠가 제 팔을 툭 치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저기 봐, 박진우 왔어. 오빠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로 진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정장은 명백히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좀 좁고 바지 기장도 짧았습니다. 누가 봐도 빌린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번쩍거렸고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어떤 부유한 사업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명함을 건네려 했었지만 그 사람은 그를 본체만 채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어색하게 남겨졌습니다. 유라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배는 많이 들어갔지만 그 원피스 디자인은 아주 촌스러웠고 색깔도 그녀의 피부를 누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주위에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여성 손님들과 비교되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방을 꽉 쥐고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라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우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다가 저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와인이 정장에 조금 쏟아졌지만 그는 닦을 겨를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진우의 목소리는 의아함과 믿을 수 없다는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판자촌에서 월세방 얻어 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수연그룹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당신 그들을 알아?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아빠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박진우인가? 나는 서수연의 아버지, 서정훈일세. 진우는 서정훈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 얼굴이 종이보다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정훈이라는 이름은 우리 시의 상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그룹의 회장이고 자산은 수조 원에 달하며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이려 애썼는지 모릅니다. 진우는 예전에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수연그룹과 협력하려 했지만 서정훈 회장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서 회장님,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빠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아빠는 그를 본 채만 채하고 손을 등 뒤로 한 채였습니다. 저는 수연 씨가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 그녀와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그녀를 속였겠지? 안 그런가?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돈을 속여서 회사 자금이 어렵다며 감기약 하나 사줄 돈도 아까워하고 그녀의 감정을 속여서 한편으로는 그녀와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유라와 놀아나고 심지어 당신 어머니가 그녀를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하게 하고 박씨 집안에서 3년 동안 서름을 겪게 했지. 박진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 우리 수연그룹 딸을 바보로 만들었어. 그때 유라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빠와 오빠의 명품 정장을 보고 또 제 드레스와 보석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서수현, 너 정말 수연그룹 외동딸이야? 그럼 예전에 왜 우리한테 너희 집은 슈퍼마켓 한다고 했어? 너 일부러 우리 속인 거지? 왜냐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와 진우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사랑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지 아니면 내 집안 배경과 돈 때문에 함께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지금 보니 내가 정말 순진했네.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교육청 부교육감이라고 생각해서 진우가 당신에게 진심일 거라고 믿었고 진우는 우리 집이 슈퍼마켓 한다고 생각해서 나를 함부로 괴롭히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당신들 둘은 그저 서로를 이용했을 뿐이야. 누가 누굴 탓할 것도 없어. 유라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랬던 거야? 너는 내 아버지가 부교육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나를 속였던 거야? 너 나랑 사귄 게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진우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유라야, 그 여자 말 듣지 마. 나는 너를 속인 게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했어. 내가 거짓말한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민정 언니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민정 언니가 몰래 녹음한 진우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녹음 속에서 진우의 목소리는 아주 더이양양했습니다. 최유라 그 계집애는 속이기 쉬워. 걔 아버지가 부교육감이라서 내가 걔랑 사귀는 줄 알지. 사실 나는 그냥 걔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따내려고 하는 거야. 프로젝트만 따면 걔는 쓸모없어져. 그때 가서 버리고 더 돈 많은 여자 찾으면 돼. 서수연 그 가난뱅이는 나 이제 질렸어. 걔가 나한테 돈 좀 주는 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자
주위 사람들이 몰려와 진우와 유라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었어? 너무 역겹다. 둘 다 사기꾼이네. 끼리끼리 만났구먼. 수연 씨가 너무 불쌍하다. 저런 사람한테 3년이나 속았다니. 유라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진우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박진우, 이 사기꾼.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놈이랑 사귀다니. 너는 내 감정을 속이고 내 신뢰를 속였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아이도 너한테 안 맡길 거야. 진우는 다급해져서 앞으로 나아가 유라를 잡으려 했습니다. 유라야, 화내지 마. 내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너는 그냥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유라는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땅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웃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새빨개져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 앞에 가서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진우 씨, 이것은 재산 보전 통지서입니다. 당신이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와 당신 명의의 예금은 현재 법원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당신은 팔 수도 없고 명의를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서수연 씨는 당신을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 곧 당신에게 소환장을 보낼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를 고소하지 마.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최유라랑 연락 안 할게.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게. 재결합? 저는 너무 우스워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우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최유라 데리고 산부인과 가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당신이 내 돈으로 최유라한테 명품 사주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욕하게 했을 때 왜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제 당신 회사가 망하고 재산이 동결되니까 내 좋은 점이 생각나? 늦었어.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진우와 유라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팔짱을 끼고 오빠를 따라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유라의 울음소리와 진우의 변명소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함부로 당하는 가난뱅이 서수연이 아닙니다. 저는 수연그룹의 외동딸이고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제 자신을 보호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저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레오. 파티가 끝난 후 제 마음을 3년 동안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완전히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와 유라가 초라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잘했어. 수연그룹에 체면도 세우고 박진우에게도 된통 당하게 했지. 앞으로는 다시는 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웃었습니다. 다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 주시고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아니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생활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빠를 따라 회사에 가서 업무를 익혔습니다. 문화창작사업부의 프로젝트 기획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아빠는 참을성 있게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빠도 자주 와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진우를 고소할 자료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저는 사무실에서
도시기억 프로젝트의 디자인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좀 난처해 보였습니다. 아가씨, 박진우 씨가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아가씨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막아도 소용이 없고 아가씨를 만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빠가 마침 제 사무실에서 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을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해. 그런 은혜도 모르는 놈이 무슨 낯짝으로 수연이를 보러 와? 예전에 수연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회사가 망하니까 도움을 청하러 와? 낯짝도 두껍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흥분하지 마. 들어오라고 해.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오빠는 반박하려 했지만 마침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가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만나서 그의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김 집사님에게 진우를 안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김 집사님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티 때 억지로 버티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정장은 빨지 않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두덩이는 푹 꺼지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온몸이 홀쭉해져서 초췌한 모습이 예전에 의기양양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와 제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마치 구명다처를 본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빠가 재빨리 그를 막아섰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 손대지 마. 여긴 네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야. 진우는 오빠에게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고 다시 저를 향해 목소리는 사포로 나무를 가는 것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회사 이제 버티기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거야. 은행에서는 회사를 압류하려고 하고 발주처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하고 직원들은 매일 문 앞에서 월급 달라고 말고 서 있어.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저는 의자에 기댄 채 그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물컵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당신 회사가 망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전에 당신이 최유라 데리고 산부인과 가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당신이 내가 준 재개발 보상금으로 최유라한테 명품 사줄 때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진우는 다급해서 거의 울 지경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수연 씨,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당신을 속이면 안 됐고, 우리 엄마가 당신을 괴롭히게 두면 안 됐고, 최유라랑 엮이면 안 됐어. 나 이제 걔랑 헤어졌어. 걔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뭐든지 당신 말만 들을게. 집안일도 다 당신이 결정하고 다시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나쁜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할게. 헤어졌다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유라 아버지가 교육청 부교육감이 아니라서 당신 프로젝트 따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용 가치가 없어져서 헤어진 거 아니야? 만약 걔가 아직 쓸모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헤어졌을까? 박진우 씨, 내가 아직도 예전처럼 바보인 줄 알아? 당신 헛소리를 믿을 것 같아? 당신 속셈이 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진우의 얼굴은 귀밑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나 예전에 사심이 있었던 거 인정해. 하지만 당신한테도 감정이 있었어. 수연 씨, 우리 3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 뭐든지 할게. 불 속이라도 뛰어들라면 뛰어들게. 뭐든지 한다고? 저는 그를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럼 빼돌린 재산 다 돌려놔. 당신 어머니 명의로 몰래 옮겨놓은 그 아파트, 당신이 내 돈으로 최유라한테 사준 가방이랑 보석들,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우리 결혼 후의 예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놔. 그리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내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아래로 가서 모든 이웃들 앞에서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신 회사 가서 월급 못 받은 직원들한테 사과하고 월급 한 푼도 빠짐없이 지급해. 이거 할 수 있어? 진우의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회사에 다 투자했어.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 사과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너 아직도 사람 행세하고 싶어? 오빠가 옆에서 참지 못하고 욕했습니다. 예전에 내 동생 돈 속이고 감정 속였을 때 왜 사람 행세할 생각은 못했어? 내 동생한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사과 하나 하기도 싫어? 늦었어. 저는 진우의 그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했습니다. 박진우 씨, 가세요.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고 당신과 재결합하지도 않을 거야.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 스스로 책임져. 바로 그때 김 변호사님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곧장 진우 앞으로 가서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진우 씨, 이것은 법원 소환장입니다. 서수연 씨가 당신을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정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개정 전에 빼돌린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대중교통 이용, 비행기 탑승, 대출 등이 제한될 것이며 심지어 자녀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두 손이 심하게 떨려서 소환장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소환장의 글자를 보고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그렇게 모질게 할 거야? 꼭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야겠어? 우리 3년의 감정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당신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거야. 저는 그를 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결혼을 배신하고 나를 상처 주기로 선택한 건 당신이야. 지금의 결과는 모두 당신 스스로 초래한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김 변호사님, 다음 일은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나가볼게요. 제가 사무실 문을 나서자 등 뒤에서 진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수연, 너 후회할 거야. 나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는 화가 나서 그를 때리러 달려가려 했지만 김 변호사님이 막았습니다. 서 이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엮여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는 지금 미친 개나 다름없어요. 만약 당신을 다치게 하면 손해만 볼 뿐입니다. 제가 경비원 시켜서 내보내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게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몸에 비쳐 따뜻했습니다. 진우의 집착이 좀 귀찮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제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채고 은이버섯 수프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수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박진우가 오늘 저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피곤하면 며칠 푹 쉬어. 재판은 김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콤한 은이버섯 수프를 마시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는 옆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이렇게 냉정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 아빠는 아주 기쁘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알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아빠 엄마 내 오빠가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오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 녀석. 앞으로는 오빠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 일이 끝나면 오빠가 너랑 여행 갈게.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예전에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자. 저는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곁에서 저를 지지하고 보호해주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렇게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곧 개정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진우도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초췌한 모습이었고 달아빠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외롭게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불쌍해 보였습니다. 개정 후 김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진우가 재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김영자 여사님이 저를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하는 녹음 파일, 유라가 보낸 도발적인 문자, 그리고 민정 언니가 제공한 진우가 유라와 함께 명품을 사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는 명확했고 시간, 장소,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당일 선고했습니다. 진우는 한 달 내에 빼돌린 모든 재산, 즉 그 아파트와 그가 횡령한 예금을 반환하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시급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공개적으로 저에게 사과하고 이전의 명예훼손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진우는 판결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으로는 불복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진우의 항소가 기각되고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항소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올 때 진우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제가 최대한 빨리 재산을 반환하고 신문에 사과문도 게재할게요.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착실하게 살게요.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할게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법원 판결을 잘 이행하고 최유라 씨와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각자 잘 살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몸을 돌려 김 변호사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몸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과거의 그 비참했던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 가치 없던 사람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저는 잘 살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 저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진우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말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민정 언니가 일부러 소식을 알아봤는데 진우는 법원에서 동결된 아파트를 중개소에 내놓고 최대한 빨리 팔아서 제게 돈을 갚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압류 상태라 구매자들이 모두 위험 부담을 느껴 아무도 쉽게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격을 낮췄고
결국 시세보다 거의 2억 원이나 낮춰서 겨우 구매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에서 아빠와 함께 도시기억 프로젝트의 디자인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의 낡은 골목과 오래된 건물들을 복원하고 옛날 사진과 물건들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사람들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민정 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다급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최유라 씨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민정 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주변 소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친정에서 돌아와서 지금 진우 씨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영자 여사님이 문 앞에서 막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심지어 그 여자 코앞에서 재수없는 년, 딸년이나 낳아놓고 감히 어디 와서 자리 차지하려고 해라고 욕했어요. 최유라 씨가 그 여자랑 몇 마디 다투니까 김영자 여사님이 그 여자를 밀쳤어요. 다행히 최유라 씨가 아이를 안고 있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탁 소리를 내며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민정 언니, 아이는 괜찮아요? 최유라 씨는 다치지 않았고요. 박진우는요? 어디 있어요? 자기 엄마를 말리지도 않고요. 아이는 괜찮아요. 최유라 씨가 아이를 꽉 안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밀려서 땅에 주저앉을 뻔했고 팔이 좀 긁힌 것 같아요. 민정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는요, 집안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문 앞에서 들었는데 김영자 여사님이 그를 쓸모없는 놈, 재수없는 년이나 데려와서라고 욕하는데도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한심해요. 최유라 씨는 지금 아이를 안고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웃들이 많이 나와서 구경하는데 아주 불쌍해요. 엄마가 마침 잘라놓은 과일 접시를 들고 오다가 우리 대화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영자 그 사람 너무하네. 유라 씨는 이제 막 아이 낳아서 몸도 약하고 아이는 또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그 모자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빠는 손에 들고 있던 디자인 도면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탁자를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아, 너랑 내 엄마가 병원에 가서 유라 씨 좀 보고 와라. 어쨌든 아이는 죄가 없으니 아이가 고생하게 둬서는 안 되지. 김 변호사님도 같이 가. 만약 김영자 여사님이 또 행패를 부리면 김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해결하게 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좀 불편했지만 어쨌든 유라는 제 남편을 빼앗아 갔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갈게요. 오빠는 집에서 회사 일 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요. 오빠는 원래 그 골칫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싶어 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모두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희 조심해. 김영자 그 늙은 여편네는 막무가내니까 만약 그 여자가 손찌검이라도 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바로 사람 데리고 달려갈게. 저와 엄마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해서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엄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도 참 운이 없지. 박진호한테 감정을 속이고 이제는 김영자 여사님한테 저렇게 구박을 당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시내 중심병원 산부인과 층에 도착하자 멀리서 유라가 복도 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품에는 작은 보따리를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입었던 그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구겨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초췌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둘러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마치 우리가 또 그녀에게 따지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유라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데다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으러 온 건가요?
우리는 비웃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영양품, 즉 박 여사님이 특별히 끓여주신 닭고기 수프와 계란찜, 그리고 아이에게 사준 작은 옷들을 옆 의자에 놓았습니다. 그냥 당신과 아이를 보러 왔어요. 아이는 어때요? 의사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던가요?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유라의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따리 한쪽을 열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피부는 주름져 있었으며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의사가 아이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영양실조가 좀 있다고. 그런데 저는 지금 살 곳도 없어요. 박진우는 저를 모른 척하고 김영자 여사님은 저를 문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가가서 유라 옆에 앉아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유라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몸조리 잘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살 곳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박진우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안되면 법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우리 시에서 최고의 변호사예요. 그에게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때 김 변호사님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인쇄된 법률 조항 한 부를 꺼내 유라 앞에 건네주었습니다. 최유라 씨, 먼저 이것을 보세요. 민법에 따르면 혼의 자녀는 혼인 중에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박진우 씨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박진우 씨는 이전에 서수연 씨와의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 사는 집을 샀습니다. 비록 등기부등본에는 김영자 여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 일부는 서수연 씨의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당신은 아이의 보호자로서 박진우에게 거주 장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매달 월세를 지급하도록 하여 당신과 아이가 살 곳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김영자 여사님이 다시 당신을 모욕하거나 밀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연 씨에게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마세요. 저는 그녀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과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바보같이 굴지 말고요. 만약 박진우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김영자 여사님이 다시 당신을 괴롭히면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김 변호사님 시켜서 처리해 줄게요. 절대로 당신들 모자가 고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꼭 아이를 잘 돌볼게요. 다시는 박진우 같은 사람하고 엮이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할게요. 우리는 유라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닭고기 수프와 계란찜이 따뜻하니 어서 먹으라고 말하고 아이에게 사준 작은 옷을 건네주며 아이에게 입혀주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미 부모님과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퇴원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잘 살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박 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엄마는 여전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이번에는 정말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작은데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도 한숨 돌렸습니다. 적어도 유라는 기댈 친정이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김영자 여사님,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언젠가 응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오빠가 급히 와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에게 다 말했습니다. 오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영자 그 여자는 자업자득이지.
예전에 수연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최유라한테 그렇게 하네.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하지만 최유라도 참 운이 없네. 박진우한테 그렇게 심하게 속다니. 앞으로는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가 이미 그에게 먼저 연락해서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재산, 즉 집을 판 돈과 이전에 횡령한 예금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다른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부모님과 오빠에게 진우가 재산을 갚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지금은 책임을 지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게 돼지갈비찜 한 조각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아주 잘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해. 하지만 앞으로 다시 감정 문제에 부딪히면 꼭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잘 봐야 한다. 예전처럼 바보같이 굴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갈비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꼭 잘 살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을 다시는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도시 기억 프로젝트에 쏟았습니다. 매일 아빠를 따라 회사에 가서 팀원들과 프로젝트 방안을 논의하고 문화학자와 디자이너들과 연락하며 몇몇 낡은 거리들을 직접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얼룩덜룩한 낡은 벽과 오래된 나무문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도시의 기억인데 그냥 이렇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저를 아주 지지해 주셨습니다. 프로젝트에 500억 원의 시작 자금을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건축 복원을 하는 곳, 문화재 보호를 하는 곳, 전시 기획을 하는 곳 등 모두들 이 프로젝트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기꺼이 참여하여 도시문화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날들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저는 사무실에서 디자이너와 낡은 건물의 복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아주 안 좋았고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큰일 났어. 우리 집 주식이 갑자기 폭락했어. 많은 협력사들이 협력 중단을 통보해 왔어. 누군가 뒤에서 장난치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철렁해서 급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연그룹의 주가 동향 그래프가 있었는데 붉은 곡선이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었고 하락폭은 이미 10%를 넘었습니다. 아래에는 많은 협력사들이 보낸 협력 중단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두 수연그룹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한 짓 아니야? 그가 지금 우리를 증오하니까 뜬 소문을 퍼뜨려서 보복할 수도 있잖아. 그놈은 아니야.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일신그룹이 한 짓이야. 그들이 일부러 인터넷에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 우리 수연그룹 자금 사정이 어렵다느니 아빠가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느니 하면서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협력사들도 우리랑 협력하기를 꺼리는 거야. 일신그룹은 우리 집의 오랜 경쟁사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와 명함으로 다투었고 예전에 몇 번이나 우리 프로젝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비열한 수단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급히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고 임원들과 김 변호사님과 회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오빠에게 빨리 본가로 와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와 오빠는 황급히 본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신그룹이 무슨 짓을 하든 저는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수영그룹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억 프로젝트도 잘 해내서 모든 사람에게 수영그룹이 실력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한 후 아빠는 특별히 사무실에서 저와 오빠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빛에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이번에는 너와 김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어. 네가 예전에 나 따라서 사업 배울 때 나는 네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번에 너는 도시기억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지.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건 다 같이 노력한 결과예요. 만약 김 변호사님이 찾은 증거가 없었고 오빠가 연락한 협력사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잘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빠는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 겸손해하지 마. 이번에 네가 큰 공을 세웠어. 도시기억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시의 중점 문화 사업이 됐어.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우리를 칭찬하더라고. 앞으로 우리 수영그룹의 문화창작 사업부는 네가 이끌어가야 할 거야.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저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진우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고 회사 업무에 참여하고 일신그룹의 위기를 해결하면서 저는 갑자기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 뒤에 숨어 있기만 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김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신그룹이 이미 정식으로 배상을 이행했고 200억 원을 우리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체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는지 이번 위기를 순조롭게 해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 변호사님과 지내면서 저는 그가 전문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아주 부드럽고 세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심코 말했던 서쪽에 있는 오래된 빵집의 빵을 좋아한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회사에 올 때 일부러 한 상자 사다 주었습니다. 제가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매번 저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제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꾸밀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아주 편안하고 안심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진우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시간 있어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월색 레스토랑에서 기다릴게요. 거기 스테이크가 꽤 유명한데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일부러 옅은 파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옅은 화장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김 변호사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수줍은 미소도 띠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제가 이미 대표 메뉴인 스테이크를 주문해 놨어요. 미디엄 레어로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달콤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미디엄 레어 좋아해요.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 얘기부터 생활 얘기, 좋아하는 영화부터 어릴 적 재미있었던 일까지 우리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둘 다 오래된 영화를 좋아하고 설탕 안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시고 심지어 어릴 때 부모님께 억지로 피아노를 배운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예전에 모든 안 좋았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만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변호사님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별장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아주 진지했고 마치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이 기간 동안 당신과 지내면서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예전에 감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마 사랑에 대해 좀 두려워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원히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든 제가 당신 편에 서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미래가 순탄할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모든 어려움을 당신과 함께 이겨낼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차서였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김 변호사님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하고 아주 든든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후로 제 생활은 점점 더 충실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낮에는 아빠를 따라 회사 업무를 익히고 도시 기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장의 옛날 사진을 수집하고 10개의 낡은 거리를 복원했으며 도시 박물관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김 변호사님과 데이트하며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쇼핑을 하거나 아빠에게 차를 끓여드리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 도시기억 프로젝트의 1단계 낡은 건물 복원 공사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시작일에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김 변호사님 모두 저와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인부들이 질서정연하게 일하는 모습과 주변 주민들의 기대에 찬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빠나 오빠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세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참여하여 만든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위해 남기는 흔적이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후 김 변호사님이 저를 데리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밤의 강바람이 아주 시원했고 강 위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디자인이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크지 않았지만 불빛 아래서 유난히 빛났습니다. 수연 씨,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은 일하고 사건 처리하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설렘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를 보며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우리의 결혼식은 3개월 후 저희 집 별장 정원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장식을 맡으셨습니다. 꽃 아치부터 식탁 세팅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정교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흰 장미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해외에서 수천 송이를 공수해 와서 정원을 동화 속 세계처럼 꾸몄습니다. 아빠는 최고의 사진작가를 섭외해서 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몰래 손으로 쓴 축사를 준비하셨는데 결혼식에서 사람들에게 제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더 과장되게 한 달 반 전부터 신랑 들러리 축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아빠 술을 훔쳐 마시고 엄마 립스틱을 벽에 그린 흑역사를 모두 김 변호사님에게 말하겠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를 쫓아다니며 때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맞춤 제작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레드카펫 끝에 있는 김 변호사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눈에는 저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되고 부드러운 눈빛에 저는 옌부주 웃음이 나왔습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김 변호사님의 손이 좀 떨렸습니다. 저는 작게 놀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법정에서는 꽤 침착하시던데 왜 지금 긴장하세요? 그는 고개를 숙여 제 귀에 대고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일은 저는 영원히 긴장할 거예요. 결혼 피로연에서 아빠는 제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갔을 때 그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녀석, 이제 아빠 대신 너를 돌봐줄 사람이 생겼구나. 아빠는 이제 안심이다. 저는 아빠 어깨에 기대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항상 아빠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빨간색 보석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비취색 옥팔찌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건 내가 결혼할 때 내 외할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너에게 물려줄게. 이 팔찌는 평생 나를 평안하게 지켜줬어. 이제 너와 자항 김 변호사 이름이 평생 화목하고 헤어지지 않게 지켜줄 거야. 저는 옥팔찌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옥이 손목에 닿았지만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하객들을 배웅하고 저와 김 변호사님은 정원 긴 의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예쁜 은색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위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 이 펜던트를 보면 당신이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삼나무 향을 맡았습니다.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구청 앞에서 이혼 서류를 꽉 쥐고 제 인생에 다시는 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잃어야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치 없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후에 저는 가끔 민정 언니를 통해 진우와 유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우는 집을 팔아 빚을 갚고 김영자 여사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간식을 판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유치원 교사 자리를 알아봐 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이와 함께 지내며 안정되고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신그룹은 이 일을 겪은 후 큰 타격을 입고 다시는 우리 집과 경쟁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한 대기업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저를 이해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저에게 속한 인생입니다.